안녕하세요. 차원 기자의 통크쇼 차원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10대 소녀가 센터에 등극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의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한 10대 소녀가 화제입니다. 어딜 가나 가운데 센터에 서서 존재감을 뽐내는 이 소녀. 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김주애.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성역인데요. 이날 참배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치고 정중앙에 선 김주애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거의 매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김주애가 이곳을 참배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습에 대해 북한이 향후 5년간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주애가 잠재적 후계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주애는 바로 전날 있었던 신년 경축 행사에서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새해 카운트다운 직후 김 위원장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파격적인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이후 한동안 군사 관련 일정에만 동행하다가 경제, 외교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지난해죠. 6년 만에 방중에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동반했고 12월 신형 핵 잠수함을 처음 공개하던 날도 김정은 위원장 옆엔 딸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내 리설주와 동반한 경우 후계구도 공식화보다는 가족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연출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번 김주애의 금수산 태양궁전 방문은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딸의 행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올해부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신문은 1970년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통해 일반의 접근을 제한해 왔는데요. 특수자료 취급 지침이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신문을 보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열람 가능한 지정기관 20여 곳을 찾아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혀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신문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라고 지시하며 북한의 신문을 보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수자료 취급 기관을 방문하기만 하면 누구나 별도의 신분 확인과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신문 주요 취급 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대학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동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번 조치는 실물 노동신문에 한정되며 노동신문을 비롯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 곳의 접속 차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일부는 온라인 접속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차단 해제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초가 되면 야심차게 새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계획을 한 가지 더 세웁니다. 바로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는 방학 계획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겨울방학이 시작해 2월 중순 전후 또는 3월 초에 개학을 하는데요. 이 시기는 지역과 학교 그리고 공사 일정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정도를 겨울방학으로 보내는데요. 남한과 달리 학교에서 만들어준 계획표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이를 소년단 방학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같은 조인 학급 친구들이 모여 아침 달리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장이나 임시 책임자가 출석을 부릅니다.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지도자 이야기를 읽는 독보라는 독서 활동과 방학 숙제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들러 방학 숙제 검사를 받고 열흘에 한 번은 청소를 하러 학교에 갑니다. 이 외에도 종이와 고철 같은 폐품을 수집하거나 땔감 구하기 같은 활동도 하는데요. 그러다 지난 2020년 북한은 겨울방학을 맞아 숙제를 없애고 과외 교육을 권장하는 등 교육 사업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교육 사업 개선을 주문하며 교육 혁명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북한 대외용 월간지 조선은 방학을 즐기는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공개하며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재능을 연마하도록 여러 과외 교육 활동에 참가하고 견학과 참관 등을 통해 쌓은 지식을 공고히 다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전당과 자연박물관에 방학 기간 중 찾아온 학생들의 수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신문도 교육혁명을 집중 조명하며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신문은 일꾼들과 교원들, 학부형들은 이번에 취한 국가적인 조치의 과학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자기의 재능과 아름다운 꿈을 활짝 꽃피울 수 있게 사업을 잘 짜고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의 방학은 어떨까요? 북한 대학의 방학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방학에도 국가의 지시에 따라 노동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하므로 방학을 전부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비공식적으로 일해서 버는 것을 더벌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개인 가회를 하기도 하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국가 차원에서 숙제를 없애줬다니 살짝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아하는 활동도 강제가 되는 순간 흥미가 떨어지고 고역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의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며 알찬 겨울방학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는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을 받았어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경고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들이 비교적 먼 거리에서 맨손으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한 폭발물 테러 당시 경호원들이 가방을 들어 방어하는 모습이 포착된 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사진에서 경호원들이 모두 같은 가방을 든 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경호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경호원들이 들고 있는 검정 가방은 방탄 가방이라고 불리며 유사시 펼치면 내부에서 길이 1.5m 정도의 방탄막이 내려져 피격이나 폭발로부터 요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방탄 가방은 한국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후 대구 사저에 도착했을 때 인사말을 하는 동안 어디선가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가방을 방패처럼 펼쳐 박 전 대통령을 보호했는데요. 그때 펼쳤던 가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강화된 경우는 작년 9월에도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정권 수립 77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10명 가까운 최근접 경호 요원들이 에워싸며 가까운 거리에 6대가량의 경호 차량과 경호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 전문가는 뉴욕타임즈가 미국 특수부대가 김정은 도청을 위해 동해안에 침투를 시도했다는 보도를 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도 검은색 방탄 가방을 든 경호원들이 눈에 띕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김 위원장의 신병 경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경호를 강화하게 될지 또 경호원에 둘러싸인 것처럼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더 높은 장벽을 치는 것은 아닐지 변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혹시 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보통은 아쉬움이나 멈춤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다녀온 이곳은 세상의 모든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에 삼엄한 검문을 뚫고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아주 기묘한 기차역, 바로 도라산역입니다. 녹슨 철길 위에 내려앉은 고요함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망, 여권 대신 통일의 꿈을 품고 다녀온 그곳,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통파원 24시 차원입니다. 저는 지금 통일대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가려면 사전에 신청도 하고 승인도 받고 그리고 이 신분증이 있어야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저 다리 건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장님께서는 여기 언제부터 사셨던? 여기가 73년도부터 살고 예.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한 3대째 살았어요. 이 지역에서. 3대째 우리 이장님의 가족분들이. 예, 근데 6.25 바람에 휴전되고 여기 민간인들을 전부 다 강제 이주시키고 73년도에 남한이 더 잘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마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민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갖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라전명대도 있고 재단 땅굴도 있고 판문점에 가는 길목이고 그러니까 이 농산물 판매장이라도 좀 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보자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거 분별해 주는데 여기도 올해
또 한 2천만 원 정도 매 가구당 이렇게 이 소득을 분배해 줬어요. 성당콩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네. 성당콩 차 이런 걸 우리 마을에서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외국인들이 그걸 이제 먹으면은 가서 뭐 그 인터넷 SNS를 해서 네. 그게 여기에 오면은 DMZ에 와서 이 콩 장당콩 아이스크림이나 이걸 안 먹고 가면 한국에 왔다 가지 않은 거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올려갖고 묻지 않아도 그것들 다 이렇게 많이들 와서 사 먹고 또 사가고 그럽니다. SNS에서 이 한국 관광의 시그니처로 또 그렇게 홍보가 예. 되고 있군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한 2,500명에서 3,000명씩 아 진짜요? 예, 그렇게 많이 왔고면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외국에 온 것 같아요. It's been very interesting. We were just at the observatory place, and to be able to see across the border was quite interesting. I came here for visiting like the tunnel, the third tunnel, the observatory. I think it'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there's some like financial issues and also cultural issues. So I think it's very difficult for all strangers to think about it. My dad wanted to come, and also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a really cool experience to like see all of this. So yeah. And it was kind of like really weird seeing North Korea so close. Yeah. Good. I want them to be one, so everyone can have peace. Yeah.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민들 그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는 참 마을이 조금 이제 활기가 이제 돼가는 입장이죠. 네, 다시 도라산역에서 북한으로 가는 기차가 출발하는 날을 또 바라시기도 하시겠어요. 그렇죠. 개성공단이 활성화됐을 때는 그 화물 열차들이 가서 짐을 싣고 나오고 또 싣고 들어가고 그래갖고 참 활기가 찼더랬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딱 제일 꽂힌 게 이 군사분 개선 철조망 제거하는 모습인데 이때 어쨌든 철책선을 제거했다는 거는 또 우리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는 건데 지금 또 다시 멀어진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들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네요. 저는 지금 남북 출입 사무소 안에 로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이
실제로 이곳이 활발하게 역할을 하던 때 출경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나가셔서 차량과 운전자는 저쪽으로 통과를 하고요. 동승자는 이제 여기로 와서 또 소지품과 함께 이곳에서 소지품 검문이나 검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할 수 없죠. 교류 자체가 끊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체험객분들이 오시면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장소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빨리 다시 교류가 활성화돼서 이곳이 원래 그 목적대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를 이곳을 안내를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견학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황찬숙 실무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플랫폼을 준비해 주셨고요. 출입경 현황인데 진짜 네, 그러네요. 40주년 1985년에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예. 남북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들이 이제 각각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할 때의 모습입니다. 예, 요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소떼방북의 사진도 그러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총 1,001마리의 소가 있대. 맞습니다. 예. 혹시 왜 1,001마리인지 아시나요? 1차 때는 끝인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1,001로 예, 이걸로 방송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하셨었구나. 예. 네, 맞습니다. 총 1,001마리의 소가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품고 북한으로 보내졌는데요. 1이라는 숫자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을 의미하죠. 의미, 예. 네, 그래서 이후에 이 정조 회장님이 남북이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1차에는 500마리, 2차에는 네. 501마리, 그래서 1,001마리를 기증을 했다고 그럼 합니다. 그 소도에도 지금 이 길로 간 건가요? 이제 남북을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한 예. 군데 있었는데 혹시 네.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바로 유엔사가 관할하는 예. 판문점입니다. 아, 이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착용했던 유니폼 네. 그리고 2016년도를 맞이해서 제작한 업무용 수첩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상해에서 이제 제작 판매했던 티셔츠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이렇게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게 좀 잘 돌아가고 했었는데. 저 이제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10일로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초청장의 발급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초청장 발급만 해도 이제 수십일간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네. 사실 상시적인 출입은 좀 불가능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은 조금 더 빨리 네.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시스템을 체계화하면서 이제 출입증을 만들게 됩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제 방문증명서 보이시죠? 예. 네, 이 방문증명서는 이제 종이 형식의 방문증명서인데요. 네. 이제 최초의 방문증명서 형식입니다. 아. 네, 개성 관광에 약 11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현대 아산에서 이제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이제 일정으로 개발을 코스가 시키려고 나왔군요. 했으나 네. 이제 2008년에 저희가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개성 그게- 관광도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함께 중단이 네. 됐죠. 저희가 지금 그럼 네. 비무장지대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희 역사관에서만 찍으실 수 있는 특별한 포토존입니다, 이곳이. 원래 촬영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네, 여기서 여기서는 그렇죠. 되는군요. 네.
예, 평양 가는 기차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익환 목사의 그때 당시에 그런 얼마나 통일을 또 바랬겠어요. 이 절절한 심경이 요 불꽃 같은 글씨체를 통해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 도라산역을 상징하는 슬로건인데요. 부디 반드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도라산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이곳에서 표를 끊어서 북한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고 또 많은 북한 시민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도라산역에서 우리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산역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도라산역은 우리가 언제든 북쪽으로 더 나아가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열차가 멈춰 서 있지만 선로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라산역은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라는 문구처럼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분단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철길이 다시 이어지는 날 도라산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기차역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저 통파원 차원은 다음 주에도 남북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현장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 집중탐구입니다. 여러분, 최근 접경지역 취재를 나가는 기자들의 가방 속엔 노트북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가방을 한번 보시죠. 방역복과 장화입니다. 왜일까요? 북에서 떠내려온 가축 사체나 말라리아 모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군사 분계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접경 지역은 남북이 함께 겪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탐구에서는 우리 마당까지 들이닥친 이 긴박한 실태를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북측 지역에서 떠내려온 가축 사체가 임진강 하류와 접경지역 하천에서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돼지와 소 사체가 강변에 쌓이면서 악취와 수질 오염, 전염병 우려를 키웠다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북한 축사가 침수되고 폐사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강으로 유입되면서 남쪽 하류까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군사분계선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한반도 접경 지역은 남북이 함께 겪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가축 사체는 물속 유기물을 급격히 늘려서 산소를 빼앗고요. 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확산 위험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결국 하류 주민들의 식수, 어업, 농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기후위기 시대의 수질 문제는 더 이상 남북이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된 겁니다. 과거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접경 하천이 국경이 아니라 하나의 유역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하천 수위 문제도 심각합니다. 임진강 유역은 북측 강원도와 황해도에 내린 비, 그리고 북측 댐 운영에 따라 남쪽 수위가 크게 변하는데요.
임진강은 북측의 비와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감염병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기온이 오르고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모기가 활동하는 기관과 지역 또한 당연히 함께 넓어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바로 접경지역 말라리아인데요. 이 비무장지대 인근은 습지도 많고요. 사람 왕래도 잦기 때문에 북측의 감염 상황이 그대로 남측 군인과 주민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건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 물자를 지원하는 인도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앞으로 한반도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는 매년 더 커질 전망인데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측의 댐 방류 정보는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수위 방류 정보 시스템 실시간 공유 체계 그리고 남북 공동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 대피와 댐 운영을 조정해서 또 다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접경 지역의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수질, 방역, 감염병, 홍수 안전이 얽힌 복합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그냥 단지 이 민족의 정으로 북한을 돕자고 하면 고개를 갸웃하기 마련인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집 앞마당이 잠기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 산에 나무를 심자라고 하면 어때요? 납득이 되시죠? 우리 집 앞마당 잠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또 재난 방지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투자기도 하고요. 이 산림 조성에 애쓰고 있다곤 하지만 실제 위성 사진은 이렇습니다. 북한 산림 황폐화는 우리 남측 주민들의 안전과 지갑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의 32%인 284만 헥타르가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서울 면적의 46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죠. 이 황폐화가 접경지역 홍수 위협을 5배 이상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림이 망가지면 폭우가 토양을 쓸어내리게 되고요. 하천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강 바닥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게 임진강과 농경지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우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주민 대피, 농지 침수, 인프라 복구에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북한 산림 문제가 우리 보험료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림 훼손으로 인한 토양 유실은 한 번의 홍수에 수십억 원의 복구비를 발생시키고 이건 결국 우리 예산으로 또 메워지게 됩니다. 농업 피해도 큽니다. 북한 산림에서 흘러내린 토사 그리고 유기물들이 우리 남측 논밭을 덮게 되면 수확량이 줄고 오염으로 인해 쌀값도 함께 오르게 되겠죠. 결국 우리 식탁 물가에 바로 부담이 되게 되고요. 게다가 산사태 위협도 무시할 수 없죠. 이 병해충 피해로 잣나무 25만 헥타르가 망가진 상태라서 산불과 산사태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파주나 철원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이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복구 전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 남측의 기술과 자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남북이 함께 황폐지를 보관하면 홍수 위험을 줄이고 기후 목표를 공유하며 우리 경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 안전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투자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저도 파주에 있는 산림청 남북 산림협력센터에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고요. 또 다양한 식물종 등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연구하는 문제도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겠죠. 기후위기 대응에서 남북협력이 먼 이상처럼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적대국 사이에서도 성공한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이 물만큼은 같이 관리합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장벽을 미국이 세웠지만 홍수를 막기 위해서 손을 잡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정치로는 싸워도 생존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산림 사업에 먼저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국경 산림에 대규모 조림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산림 복원 명목으로 기술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이들은 단순 조림을 넘어 국제 탄소 시장을 주도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산림이 복원될 때 생기는 탄소 배출권, 이 주도권이 중국과 러시아 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지게 되면 남측 홍수 위험을 줄이는 복원 효과도 타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 이익도 타국 배출권 사업으로 흘러갑니다. 게다가 이 탄소 배출권 시장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더 큰 문제, 이 한반도 환경 주권이죠. 임진강 유역의 관리권 그리고 수자원 정보 공유까지 외세에 넘어간다면 한반도 환경 데이터가 타국에 좌우되는 미래가 옵니다. 이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광활한 면접을 결합해서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주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치고 나가기 전에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으로 활동할 때 2023년 남북 산림협력 국제 심포지엄을 직접 취재했었는데요. 지금도 통일부 블로그에서 이 기사들 보실 수 있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임상섭 산림청 차장, 콜린 브룩스 주한 영국대사 등을 직접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그린 대탕트를 외쳤는데요. 산림처럼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북이 먼저 손잡고 긴장을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 취재 현장을 떠올리면서 그린 대탕트가 왜, 어떻게 한반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션에서 백성호 교수는 고난의 행군 이후 2008년까지 북한 산림이 138만 헥타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땔감을 위해 산을 훼손한 건데요. 또 이 세션에서는 정호영 팀장이 산림조성, 복구, 양묘장 형대와 같은 거고요. 그다음 산림보호, 재해 공동 대응하는 거, 산림이용,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종국 교수는 이런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솔잎 혹파리 먹존벌 방제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하셨다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만의 무기로 제안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모델이 UN 청정개발체제 CDM인데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자국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죠. 한국이 북한 황폐지에 숲을 조성하고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으면 남북이 함께 이렇게 이익을 얻게 됩니다. 심포지엄 패널들은 이것이 정치 갈등 속에서도 가능한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모델로 평화와 실리를 함께 챙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접경 지역의 위기부터 그린 대탕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라는 상대에 맞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건 당연히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후위기라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 북한과 손잡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후는 장벽으로 막아세울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치지 않겠습니까? 기후위기가 바로 그런 공동의 적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기온, 전례 없는 집중호우, 그리고 홍수 위험까지 이건 이념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 산림에서 내려온 토사가 우리 논밭을 덮을 때 그 피해는 군사분계선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산림은 비정치적인 영역입니다. 기후 대응은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영역이죠.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서 공동 관측망, 병해충 방제 합동 작업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는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도 적대를 넘어서서 공존이라는 더 큰 생존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안보를 유지하면서 기후라는 이 공동 전선에서는 또 협력하는 것이 진짜 튼튼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념은 갈라져도 한반도는 명백한 하나의 기후 권역입니다. 누구라도 이 기후 위기로부터 혼자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협력은 닫힌 대화의 문을 열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열쇠입니다. 한반도 기후위기 공동 대응,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실익을 챙기는 남는 장사이자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집중탐구 여기서 마칩니다.